은행의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외국에 팔려나간 네, 거고요. 네. 노동, 엄청난 실업자가 생긴 거고요. 네. 공공,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보면 공공부문 개혁이 제일 미진했다.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네, 게 덜 잘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말은 혁신이고 개혁이지만 사실은 누군가 희생돼야 하는 그거죠. 그 희생 부분이- 없는 개혁, 혁신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더 성과 좋은 걸 쪽으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국가는 우리 5천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문제하고 국가 전체로 가는 거랑은 이제 양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경제는 보다 혁신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 경제라고 지칭을 하고요. 예. 국가는 우리 전체가 공동체로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용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 경제와 포용 국가라는 이 두 개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갔을 때 예. 균형을 맞추고 예.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을 자르는 걸 구조정이라고 하게 되면 내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국가는 모든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큰 겁니다. 또 그 저항이 되면 갈등이 생기면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도 또 국가가 맡아야 되는 건데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경영이라는 거는 양쪽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혁신 경제를 가더라도 나고자들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포용 국가를 가서 이 두 개가 이제 화합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렵겠죠.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어상으로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성장을 말하는 게 포용 국가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 전체로 보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노동과 자본이 이제 같은 배를 타는 거죠. 대립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치 리더십일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당장은 어느 한쪽에서 한 그룹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전체로, 국가 전체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 단기간에는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방향은 잡혀 있어요. 어디선가는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자르더라도 포용하는 국가의 역할도 있고 이게 함께 가야 한다. 방향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리 가자 하고 하면 꼭 저항하는 사람이 생기죠. 생깁니다. 네. 누가 저항하죠? 대표적으로? 그거는 모든 측면에서 다 저항이 옵니다. 꼭 노동만의 저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독점 기업들 같으면 독점에서 온 그 지대추가 막대한데 네. 그래서 독과점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저항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저항하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저항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특히 혁신이 도입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저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세계사에서 알려진 거는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혁명 초기에 기계가 들어왔을 때 그 기계를 파괴했던 그런 거고요. 또는 노동의 저항이라는 거는 또 예를 들면 큰 공장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공장일 텐데 자동화 설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어드니까 그건 저항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자본의 저항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저항이라는 거는 혁신을 추진할 때는 어느 쪽에서든지 저항은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해소해 나가거나 조정해 나가는 역할은 결국은 정치의 리더십인 거죠. 예. 그거를 한 사회가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 사회의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다른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정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처음 창제될 때 네네. 그게 외국 경제학자도 굉장히 중요시한 대목이 뭐 하나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그 패트리시아 크론이라고 2015년에 작고하신 아주 문명사가인데 네. 여자분이시고요. 덴마크 출신이고 마지막 한 20년은 이제 프린스턴 고등과학원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인벤션이 발명을
세종대왕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 도입을 실패했잖아요. 사대부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대부들은 한자로 자기들이 다 모든 걸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만든 그 글이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되면 문자에 독점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대부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한글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아녀자의 글로 남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례를 페트리샤 크론 책에 오면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에 빛나는 이런 훌륭한 발명품도 기득권, 그 당시에는 사대부죠. 의 저항으로 보편화되지 못했다라는 네.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우리 역사에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성과가 한참 뒤에야 500년 후에 우리가 국권 회복하면서 한글이 이제 주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500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기득권이에요. 그 기득권은 누구냐? 집권층 사대부였던 거죠. 그런 사례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신기술이 기득권의 저항에 의해 묻혀버린 인류 역사의 대표적 사례로군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한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있더라. 당연한 거죠. 예를 다른 들면 나라에도 있더라. 중세에도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라틴어로 써야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성직자들만 성서를 독점을 하고 일반인들은 막아놓은 거죠. 그걸 종교개혁 시기에 예를 들면 루터가 예.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큰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보편적인 언어를 위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데 네. 한국만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문명사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혁신은 늘상 그런 이제 저항,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네. 게 우리 시대의 수준이고 우리 시대의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혹시 다른 나라의 어느 시기랑 딱 비교될 만한 상황이 있나요? 우리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가 1982년에 그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걸 맺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동자 연합과 자본가 연합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예. 그 이전까지는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 병, 영어로 더치 디지즈라 그러는데 양쪽이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하다 보니 네덜란드 경제가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에 가다가 이제 양쪽에서 노동과 자본 양쪽에 대타협을 이뤄냅니다. 그 대타협을 이뤄낸 노동자 계층의 대표가 윈콕이고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하시죠. 네, 네. 2012년에 한국도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양쪽이 그렇게 타협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전까지는 네덜란드의 고용률이 50%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용률이 쭉 늘어납니다. 70% 이상까지 늘어나거든요. 예, 예. 그게 현재까지 와 있는데요. 다만 네덜란드 경제가 조금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노동 고용이 늘어난 부분이 여성의 임시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 문제,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대타협을 이루면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참고가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게 우리들이 바라는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리더십이고. 네, 리더십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역시 희망이네요. 저는 뭐 꼭 희망이라고. 아니 네덜란드에 저는 그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느 시기가 우리랑 비슷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네. 아직 우리는 그런 협약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협약을 한 나라를 지금 예로 드셔서 근데 못한 나라도 많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건 결국은 서로 같이 사는 거다, 윈윈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만약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면 이제 양쪽 다 망하는 거죠. 네. 그런데 네덜란드 사례가 대단히 재밌는 게 이 나라도 극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대립이 심했습니다. 갈등이 심했다. 갈등이 심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갈등의 끝에서 이러다 보면 정말 공멸한다.
라는 걸 이제 공유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느껴야 한다. 느껴야죠. 양쪽 다 느껴야 됩니다. 네. 네. 모두가 다 느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서로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봐서 벌써 한 10여 년 지체되어 온, 좀 더 길게 보면 사실 저는 IMF 때 좀 미진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20여 년 지체되어 온 개혁을 더 이상 미뤘다간 함께 망한다라는 인식을 공유해서 네.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루어야만 혁신 성장이 가능할 거다. 네, 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데 바로, 네, 벌써 몇 그렇습니다. 년 전부터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이름 바꿔서 경제사회노동 뭐 경사노위도 만들고 뭐 각종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돼요. 번번이 한쪽이 빠져나가고 한쪽이 빠져나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하죠. 타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하죠. 그런데 내 걸 뺏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파일을 더 키운다.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 걸 내놓고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게는 우리가 새로운 타협을 이뤘을 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야만 우선 손해보더라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계를, 시계를 아주 단기적으로 보느냐, 예. 좀 멀리 보느냐, 예.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보느냐, 그런 걸 공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바란다면 우리 사회가 좀 다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예. 해외의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 또 다른 나라의 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무엇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학습도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내 것만 가지고 있다,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닫아버리는 거고 그러면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다른 희망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이제 모든 분들이 조금 시야를 멀리 보고 넓혀서. 바깥도 좀 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 배울 만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혁신 성장의 모범 국가가 있나요? 어디를 보면 됩니까?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가가 늘상 아니면 지역이라도 좋아요. 어떤 사례라도 좋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그러니까 GDP 대비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두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나스닥에 상장했다든가 그런 기업 성장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점에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어떤 걸 갖다 놔도 이스라엘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떤 점이 이스라엘이 그런 걸 가능하게 했느냐? 그리고 그건 이제 개방성이죠. 연결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까 닫혀 있다고 표현하신 게 그거인가요? 그 부분입니다. 그 차이인가요? 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연구팀이랑 계속 분석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의 해외 연결도 하고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의 해외 연결도를 좀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예. 이스라엘의 그림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뭐 온갖 나라들과 연결이 굉장히 잘 돼 네,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돼 있는 데가 예를 들면 텔아비브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도가 현저하게 낮아요. 네. 연결도가 낮다는 거는 똑같은 투자를 한다더라도 성과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차이가 GDP 대비 R&D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두 나라가 불구하고 성과에서 차이가 나는 요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죠. 당연한 거죠. 연결이 돼야 연결이 돼야 되고요. 되는데 네. 그럼 이스라엘은 결국 유대인 네트워크 맞습니다. 네. 아닐까요? 근데 그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갑자기 유대인 네트워크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방법이 눈에 안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동포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이아스포라를 그러죠. 한 750만 명 네.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좀 많이 인구는 적죠.
또 하나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 우리 커뮤니티하고 이스라엘 커뮤니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이주민들이 더 좋은 직종에서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또 실리콘밸리 또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더 성장해야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주 역사가 사실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개방성, 연결, 뭐 그 힘의 중요성을 이제 하나 말씀하셨고, 그다음 그 내부의 요인을 따지고 보면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기술, 기득권의 저항 이런 게 부딪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내는가 하는 제도 설계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냐, 뒤서가고 있냐를 보는 게 이제 규제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규제는 어떤 규제입니까?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갈라파고스 같이 이렇게 이제 고립돼 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규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갈라파고스는 몇 억 년 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만 본토와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독립돼서 고기만 생태계를 이제 유지하던. 네, 네.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폐쇄성을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규제는 사실은 이제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 배출에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게 되면 같은 거, 그러면 안전 같은 거.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기술이나 혁신 쪽에서는 딱 허용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혁신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걸 깨는 건데 그거를 실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혁신을 도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규제하는 부분에서는 뭐 규제를 연구하는 그룹 내에서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라 그래서 허용된 것만 하도록 돼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법률에 써 있는 요것만 해라. 네, 해라 이런 거고요.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요거 빼고는 다 해라. 네거티브라고. 네, 네거티브라 그러죠.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계 글로벌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우리 것만 고집하게 되면 그럼 이제 갈라파고스 같이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라파고스 이야기가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규제 개혁, 규제 철폐라는 얘기가 나오면 꼭 거기도 기업과 노동 양쪽의 기득권이 자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지대를 영어로 이야기하는 렌트를 향유하는 쪽에서는 그게 노동이건 자본이건 저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규제 혁파라는 건 결국은 그런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나 하는 거고요. 분명히 손해보는 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각자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제 혁파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쌓아가다 보니 네. 층층이 쌓아가고 이제 있는 거를 갈아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갈아내지 않고 위만 쌓아가다 보니 이제 규제 공화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정말 더욱 더 노력해야 될 정부가 역점을 둘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딱 정해진 영역 내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국가 전체로 국토 전체를 이제 그렇게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로 일거에 전환하기 어려우니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좀 열어주자 하는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KDI가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차의 이제 시범 시인데 거기서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조금 좀 미비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각종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그냥 실험해봐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그런 공간들은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정책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욕심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더 포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아주 바람직하게는 국토 전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토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샌드박스가 아니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네거티브에서 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를 말할 텐데
그러자면 손대야 할 법률이 도대체 아마 몇천 가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법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예. 우리 법이 대륙법에 기초를 해 있기 때문에 대륙법에 기초한 거는 규제가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륙법 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네, 빠른 전환은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육주책으로 이제 샌드박스 접근을 예.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 삼아서 지금 2020년 올 한 해는 새로운 혁신 성장의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고 정치 리더십도 발휘되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러자면 어떤 외부 변수를 좀 놓고 네. 내부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도서 해야 할 일, 기업이 해야 할 일, 우리 개인들이 좀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저는 이제 무슨 개인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 때 배운 게 20년, 30년 지나서까지 유효하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늘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1, 2년만 네, 지나도 그러니까요. 기업은 혁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실험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가 전체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은 어떻게 보면 혁신만 하면 되지만 또 우리 국가 공동체 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예. 조금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부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 경제는 더욱 혁신적으로 가고요. 국가는 더욱더 포용적으로 가서 수레바퀴 두 개가 잘 굴러가도록 그런 정책인 리더십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연말이 되면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뭐 조금 했다. 이런 말씀 나왔으면 좋겠네요. 공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어떤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희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숙제를 손앞에 쥐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내 숙제 더 이상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는 결국은 큰 코 다친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